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지파워포인트의 대표고 또 마케팅 분야는 제가 사업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 강의의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케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보통 마케팅 하면은 뭔가 약간 동떨어진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나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막 전문가들이 어렵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마케팅은 되게 즐거운 거다. 참 재밌는 거다. 마케팅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feel, 느낌을. 장사. 정의를 스스로가 설득. 네. 우리 지용미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매출 창출, 막 수익, 그죠?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목적과 회사가 원하는 가장 큰 기대치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보이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고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마케팅을 정말 돈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고 마케팅 기획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게 정말 즐거움이 아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왜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니까. 네, 특강. 그리고 또? 돈도 되고. 저는 이거요. 저도 광고기획사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막 무슨 이벤트, 프로모션, 세일즈 이런 거 기획하는 머리 뽑히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맨날 밤새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참 독특하게도 업계 마진율, 남들은 한 30% 받는 것도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하지만 저희는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업계 50%. 정말 미치신 거죠. 네, 그때 그랬기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다양한 사례를 찾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또 영감을 갖게끔 해주고 있고 사실 마케팅을 가지고서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학자분들 책에서 보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들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하셨던 것처럼 뭔가 설득이라기보다는 약간 유혹? 뭔가 매력을 만드는 그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또 마케팅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마케팅을 잘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케팅 다 하시고 계시죠? 회사에서 무슨 마케팅을 하세요, 보통? 저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거든요. 회사 상품이나 상품,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그죠. 제안도 많이 하실 거고. 네. 또 어떤 분야로 마케팅? 여러분들 꼭 뭔가 상품을 팔고 제안을 해서 마케팅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로 마케팅은 안 하세요? 여자친구분 있으시다면서요? 네, 마케팅 하셨죠? 인생이 마케팅이라는 거죠. 네, 마케팅 하시나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하고요. 개인적으로 안 하세요? 저는 제 자체 삶이 마케팅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저를 어필을 굳이 나를 홍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시간 관리도 일종의 마케팅이고 플랜을 하는 거니까. 이거죠.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아는 건 내공이 쌓였다라는 거거든요. 내공이 있으신 분. 왜? 막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막 무슨 과잉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수많은 마케팅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한 방의 입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라는 건 내공이 있을 때, 그 사람 스스로가 브랜딩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겠죠. 마케팅에서 가장 되게 중요한 능력, 우리가 뭘 알아야 마케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요즘에 사람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람 연구. 그렇게 소비자도 사람이지만, 그쵸?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저는 대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상사가 제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개발팀이나 어디팀이랑
공주에도 일을 해야 될 게 많아요. 네. 해야 되고. 네. 알아야지 뭘 하니까. 여러분들 결국엔 뭔가 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시장의 니즈를 찾아가지고 뭐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시장이죠. 하나, 둘 모이다 보면 시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마케팅은 사람에 대한 연구, 사람에 대한 호기심, 어떤 사람의 행동 패턴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면 뭔가 4차원적인 생각에서부터 그게 어떤 새로운 차별화된 뭔가 영감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는 없겠죠. 왜? 사람들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가니까. 늘 하던 일의 반복. 월화수목 금토일의 반복.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뻗고 또 일요일 날 시간이 지나고 우리 개그 콘서트 한번 보게 되면 어때요, 마음이? 거의 끝 클로징 멘트의 음악을 듣게 되면 딴딴딴따딴따따따단 이 음악 듣죠. 그 순간 월요일이 오는 게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뭔가 내게 일이 막 터져 올 것 같으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무엇을 가장 알아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꼭 뭔가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정해진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뒤에 한 발짝 물러서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창의 눈을 갖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트렌드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렌드 리딩 할 수 있는 스킬.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에 한창 트렌드 이슈, 뭐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트렌드라고 느껴지시나요? 요즘에 핫한 트렌드 뭐 있나요? 트렌드와 거리가 뭐세요? 여러분들 다 마케팅 할 때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시장이 뭘 원하고 어떤 패턴으로 흘러가고 그들의 이슈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그거에 맞게 움직여지잖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뭐죠? 저희 키워드는 통합. 네, 그것도 있죠. 뭐 컨버전스. 또요?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댄스? 춤? 춤? 네. 혼자 혹시 춤에 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막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또요? 막 요즘에 트렌드 키워드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책도 어마어마하게 그 트렌드에 따라, 그 트렌드의 물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그러면 책들도 교보문고에 가서 보면은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책이 조금 더 앞선다고 얘기를 해요. 네, 힐링이 2012년도의 컨셉이었죠. 네. 요즘에 힐링 받아도 내성이 쌓여가지고, 이제 어쩔 거냐고 나한테 해법도 마련해주지 않을 거면서 괜히 마음에 막 치유한답시고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죠. 심리학이 요즘.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죠. 또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는 SNS도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될 수가 있겠고, 쭉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될 수 있겠고, 그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뭔가 사업의 기회가 뭔가 이렇게 속속들이 나와요? 보통은 다들, 뒷공문이 따라잡기들 많이 하는 거죠. 네. 모바일 뜬다더라. 그러면 모바일 사업하자. 애플리케이션 만들자. 만들어봤자 우리는 유료는 거의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 뭔가 게임 애니팡은 대국민의 성공한 이벤트인데 성공한 애플리케이션인데 그 외에는 다 거의 사장되고 다 죽는 거죠. 저는 사실 차라리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머리 좋게 세상에 전 그 애플리케이션을 담는 그 판을 짠 게 뭐예요, 여러분들? 플랫폼을 짠 게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 앱스토어죠. 그런 판을 짜는 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앱이다라고 했을 때 왜 앱으로만 가는지, 그걸 담아낼 수 있는 뭔가 큰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후발 비즈니스에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들 다 이거다라고 했을 때 난 뒷공문이 쫓아가게 되면 끝물인 시장에 내가 노는 거죠. 네. 남들처럼 한다라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안전빵이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하나의 집단 자살로 흘러가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장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한 생활도 하기도 하지만 또 모바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고 또 SNS도 있죠. 네. 나를 주목하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미투데이 또 이런 활동들 하세요? 저도 잘 안 해요. 왜? 아니 괜히 이상한 걸 올렸다가 괜히 인신공격 당하고 혹은 내 정보들이 노출될까봐 그것도 불안하고 그리고 글도 올려도 댓글도 안 달면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좀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죠. 가장 비참한 순간이 선풀도 악플도 아닌 무풀이다. 무풀 받아보셨어요?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는 하세요? 네. 저는 그래도 카카오 스토리는 합니다. 왜? 그나마 핸드폰에서 가까운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참 사람들이 자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댓글을 안 달더라고요. 댓글도 또 하나의 마케팅이야. 누가 달아줬으니까 나도 그거에 대한 보답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보는 그 심리. 페이스북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죠. 친구가 한 1000명이에요. 저 이정훈 강사님 같은 경우도 친구가 1000명 이상이에요. 그죠? 매일같이 글을 올리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올릴까요? 왜 그렇게 돈도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한다고 돈 나오나요? 다 느껴보셨죠? 장사되는 거 아니라는 거. 장사하면 그 순간 매몰된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은 이정훈 강사님은 왜 할까요? 여러분들 소통이라고 생각하시죠. SNS라고 하는 게 소통의 장, 모임, 인맥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부자들, 정말 상위 1%들은요 소통을 위해서 SNS를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소통을 그러니까 운둔형, 그러니까 활동형 외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내가 사생활에 대해서 노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전략적으로 노출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회수 씨도 그럴 거고요. 자기가 노출하고 싶은 정보만 노출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소통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과도 친해야 되고 저 사람과도 친해야 되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내 신상 정보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노출돼가지고 치이고 이런 거 싫으니까 활동형 외톨이들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분야라고 한다면 누가 있냐면 정치하는 분들. 페이스북을 되게 잘 이용하고 있죠. 목적이 뚜렷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정훈 강사님도 그러잖아요. 보통 이정훈 강사님 페이스북 친구 가입되어 계세요? 네. 뭐 올리세요, 그분이? 뭐 올리시던가요? 좋은 말들 올리세요? 또요? 웰스 캐스드럴 스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올리고, 계약서가 어쩌고 저쩌고 무너지고, 또, 기획 실무 과정이 오픈됐다 올리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홍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어찌 보면은, 수많은 고기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장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겐. 그러니까 목적 없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의 나를 찔러내고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의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도 목적성이 있었을 때 들어가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목적 없이 들어가니까 맹목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일 없이 괜히 딸랑딸랑거리면 사장님한테 욕먹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이런 얘기도 해요. 너무 피곤해졌다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모바일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례냐면 지하철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머 여기 할머니 쓰러져 있어요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어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가 심장마비에 걸리셨나 봐요. 심장마비에 좋은 특효약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임 가질까요?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 디지털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더 오히려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혹은 지하철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만의 그 공간 안에서 정말 사람들과 차단이 되고 있는지. 엘리베이터 타보시면 알잖아요. 자동으로 사람들이 얼굴이 그냥
네, 휴대폰으로 꽂히는 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한테 말 시키지 말고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어폰 꽂잖아요. 그죠. 이어폰 꽂는 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어폰 꽂아도 들릴만은 다 들려요. 근데 뭐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귀찮게 누가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의미기도 또 어떤 표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농간질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미디어가 이게 개인적으로 모바일 뭐 영상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마구잡이로 팩트들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또 도구로 몰아넣기도 하는, 그러니까 숨진 채 발견도 아니고 숨쉰 채 발견, 이게 장난질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현상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보여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믿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이런 게 있었죠. 막 국물녀 사건 예전에. 그리고 모르세요? 네. 채선당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국물녀는 어떤 아이가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 인터넷에 떴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이 한 만행이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했더라. 이렇게 막 무릎 끼얹었다. 어쩜 아줌마가 분명 애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느냐라고 하면서 마녀 사냥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진실 여부는 어디에서 판가름이 됐죠? 여러분들? CCTV가 밝혀졌기 때문에, CCTV가 없었으면 끊임없이 그 여자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혹은 자살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 스스로가 CCTV가 밝혀지기도 전에 경찰서에 출두를 했어요. 사실은 뭐냐면 아이 그 푸드코트 보면은 된장찌개 푸는 그 코너 있잖아요. 거기서 뜨거운 물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쾅 부딪혔어요. 손에 화상을 입고 그 아이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아이도 놀라고 그 아줌마도 놀라서 서로 막 이렇게 놀라고 있는데 아이는 그 상태로 엄마한테 달려간 거예요. 괜찮겠거니 싶어서 자기도 이제 손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화장실로 갔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노출이 돼버린 거죠. 뭔가 진위 여부는 알지 못한 채. 그래서 그 아줌마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 하나의 현상으로 나를 절벽으로 내밀었다. 난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정말 세상이 무섭다.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을 할 때도 수많은 어떤 인터넷에 떠오르는 정보를 볼 때도 이게 사실이다. 이게 거짓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기보다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수많은 누리꾼들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게 될 거고 여기에 혹시 왜곡되어 있는 진실이나 혹은 과장되어 있는 정보나 이제 그 배후 혹은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가 보이게 되겠죠. 트렌드라고 하는 건 그 현상에 집중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라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만들어낼 미래 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플래닝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리딩, 앞선 생각을 배운다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뭐 사례나 제가 오늘 뭐 다양한 영상도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게 전략법도 몇 가지 딱 잡아놨는데 그걸 알기 전에 일단 트렌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뭐 이슈들도 좀 알아야 하니까 요즘 다들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불황? 그건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매년 이런 얘기해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올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올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내년 가봐요. 내년이 더 어려운 것 같지. 저희 강사시장도 교육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해년 어려워요. 매년 진짜 이번이 위기다. 이번이 제일 위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불황인 것보다도 불확실성의 시대. 뭔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좀 애매한, 모르겠는, 헷갈리는. 요즘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니즈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 새로운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깨달은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헷갈려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하우스푸어라고 아시죠?
집이 없어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힘들게 생활 꾸리는 사람들. 이런 신조어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렌트푸어는 뭡니까? 월세, 그죠? 월세. 자, 워킹푸어는 여러분들, 그죠? 직장 힘들게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 릴라이티 푸어, 리타이어 푸어. 이건 뭘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이거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은퇴. 그렇죠, 그렇죠. 시니어 분들이 팔팔한 노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년퇴임 나이가 몇 살이죠, 우리가? 55세 정년퇴임, 65세까지 확장한다라는 이렇게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사실 기업에서는 그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55세나 60세에 정년퇴임해가지고 환갑 지나고 할 게 없는 노인들이 막연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정말 몸은 팔팔한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도 돈을 쓰게 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쓴다니까요. 왜요? 시간이 많아서. 홈쇼핑 이런 거 본다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등산 가도 요즘엔 등산 추리닝에 쓰레빠 끌고 가지 않아요. 모든 걸 패키지를 맞춰야 돼. 캠핑을 가더라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더 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돈을 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안 PT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초짜라. 한번 제안 PT 들어가서 되게 쟁쟁한 국내 내노라 하는 회사들과의 PT를 했는데 말아먹었어요. 되게 크게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넘어지기까지 했어요. 정말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갔던 데가 스피치 학원인데 비즈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웅변 학원 말고요. 애들 다니는 데 말고 비즈니스 스피치 학원 있습니다. NLP 치료 이런데. 거기 가니까 어떤 분들이 쭉 앉아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통 어떤 사람들이 스피치를 그러니까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 잘하려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들은요, 이런 학원에 안 오고요, 1대1 코칭 받아요.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 달래요, 또. 그런 사람들. 스토리 기획해 달라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처럼 스토리 만들어 달라고. 누가 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장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가봤더니 거의 한 65% 정도가 이제 그런 분들이 앉아 계셨고 나머지 한 10% 나 같은 사람들 직장인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막 대인 공포증이 있고 막 무대 공포증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약간 나머지는 약간 왕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이 이제 앉아 있는데 65%가 누구냐면 시니어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요. 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한 3개월 과정 끊었는데 1개월 다니다가 또 똑같은 반복이 울리고 웃기고 자 아자아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지하철 스피치 한번 가보셨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VJ 특공대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정말로 뭐냐면 그 시니어 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먹으면 힘도 없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전원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토끼 같은 자식 딸들 이렇게 배웅하면서 그렇게 아독바독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원 생활로 돌아간다라는 건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뭔가 내려놓고 간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농사가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듣지 않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 왕년에 이랬다고. 나 이렇게 잘 나갔다고. 제가 여기 그 전에 뭘 했었고, 막 육군부대 뭘 했었고, 그게 다 이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 막 졸린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회포를 푸는 거예요. 자기가 한풀이 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릴라이티 푸어, 리타이어 푸어, 에디 푸어. 교육, 여러분들, 애기들, 키즈들, 막 몇 살이야? 키즈라고 하면 몇 살 때일까요? 제가 이제 추석 끝나고 또 인터뷰를 하나 받았는데 요즘에 키즈 시장이 그렇게 또 2005년 때부터 쭉 성장하더니 지금은 아예 고성장된 시장이기도 한데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사실 거기도. 보면은 거의 아이들 보통 키즈라고 한다면은 3살에서 7살.
학교 들어가기 이전까지 치는데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월 교육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한 아이당. 월. 150. 맞아요. 150이에요. 여러분들, 월급쟁이가 거의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 교육비 말고도 애 먹이고 키우고 뭐하고 하는데 돈 들어갈 텐데 등골이 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스펙 푸어도 있어요. 청년 실업. 스펙을 쌓으려는 아이들. 그러니까 청년들, 취업생들. 허니문 푸어. 결혼도 빚져가지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닥터 푸어. 전문가, 사자 붙은 사람들이 4명 중 1명꼴로, 그러니까 다 개업한다고 개인병원을 차리는데 4명 중 1명꼴로 다 망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사자 직업들이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오히려 더. 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웰빙이 지나가서 힐링이 열풍이었는데 여러분들 2012년에 가장 핫하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2012년을 달군 책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거의 요즘 최근이고 네, 이번 연도의 거고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2년 연속 그것보다 더 어찌 보면 대학생들이 이걸 많이 샀나 봐요. 여러분들 김난도 교수 네, 그 파란 책 이게 2011년, 2012년 2년 연속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해요. 정말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봤죠? 거기에서 단 하나 남는 키워드가 있다면? 아, 저는 전체 읽는 게 아니라 목차 읽고. 목차 읽고 덮었어요? 네. 이게 있어요. 재밌는 꼭지 읽고. 자기계발서는 한 5권만 읽으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 열정을 다해라. 20살에 이거, 27살의 이건희처럼 뭐 결국에 열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죠. 책을 덮는 그 순간 가슴은 그 순간만큼은 막 뭔가 복받쳐 오르는데 덮으면 그 순간 사라져. 내일이 지나면 다 까먹죠. 아, 열정을 다해봤더니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죠. 제가 우리 이 일 단기 집중 과정 진행했을 때 맨 마지막에 오셨던 박성기님이라고 계실 거예요. 네, 그분이 정말 저의 팔로워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전부터 막 세리포럼 제가 막 열고 그러면 거기다 댓글을 정말 열정적인 학생이었어요. 열정적인. 이것저것 다 하고 활동적인.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지금은 뭘 하시냐면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배관공. 그러니까 노가다를 한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고 교육도 한 1000번 이상 막 남의 교육 듣고 막 이러고 되게 열정적으로 사는 학생이기도 해서 제가 기억에 많이 남고 맨날 저한테 오게 되면 책을 하나씩 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길을 가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노가다라고 하는 것도 기획이고 삶의 교훈도 있고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열정을 다하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지금에 와선 그냥 그 사람이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즐거움의 포인트를 그냥 여기로 이렇게 자기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그냥 만족하게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빙의를 시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난 이게 행복해, 난 이게 행복해, 난 이게 행복해. 네. 그래서 참 뭐라고 해야 될진. 여러분 이분 아시죠? 누구예요? 이름이? 이분의 가게를 손꼽자면 어떤 가게들이 있을까요? 새마을식당. 그렇죠. 근데 진 남편. 네. 그렇죠. 한창 그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새마을식당이에요? 새마을식당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새마을식당 맛있던데. 뭐 오므라이스 집도 있고요. 한 29개가 된다라고 해요. 브랜드가. 집 유명한데.
본가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새마을식당, 그 다음에 짬뽕 잘하는 집,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홍대에도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얼굴 캐릭터 가지고서 장사를 해요. 이렇게 막 점포를 만든다고요. 근데 짬뽕 잘하는 집이며 오므라이스며 홍대도 안 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망해 나가더라고요. 그냥 자리 쫓겨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초짜도 대박나는 전문 식당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망하는데 29개 프랜차이즈를 대패 삼겹살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시자. 사람들은 이게 있대요. 다 똑같은 삼겹살인데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다르다고. 예, 꼭 그리고 같은 맛인데도 똑같은 고기인데도 대패로 썰어줘야 그걸 찾는데요.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TV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낸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 비법을 사람들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TV에 나온 그 순간 그 사람이 그런 모든 행동을 하는 건 마케팅이다. 여러분들 책을 찾아봐도 여기는 뭐 뭔가 초짜도 대박나는 비법을 알려줄 것 같지만 수많은 책을 보더라도 여기에선 이 얘기하고 저 얘기에선 저 얘기하고 정답은 세상에 없더라고요. 정답이 없고 그냥 그 저술자의 견해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믿고 싶나 봐요. 그러면서 안 됐을 때 막 그 사람 탓한다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책에서 어떤 정답을 찾으려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책을 읽으면 뭔가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책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그러니까 내가 3년 전에 봤던 것과 3년 후에 봤던 것과 키워드가 와닿는 게 달라요. 내 배경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 하나에 저는 영감을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또 많이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진실일까? 정보의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마케팅을 할 때는. 마케팅 스스로가 기획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여러분들 마케팅 성공 사례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대기업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중소기업 사례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죠? 해봤자 안 알아주니까. 돈이 없어서? 고객들이 안 찾아. 여러분들 유닉스 전자 아시죠? 드라이기. 또 37. 37은 그 우리 일본의 그 일본 말로는 스메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손톱깎이 있잖아요. 그 세트를 팔아가지고 해외에 수출한 그 업체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그 업체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유닉스는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이 35%랍니다.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이요. 걔네들은 왜 자기를 노출하지 않을까요? 수업에 선생님 히든 챔피언 했을 때 그쵸. 그때 얘기를 했었죠. 네. 여러분들 37 영웅시대에 한번 나와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막 37이 이렇게 큰 회사였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화가 쇄도했어요. 무슨 전화가요? 주시고 도와달라는 전화가 쇄도했다라는 거죠.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괜히 귀찮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자가 괜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시켰다 보니까 알려지게 돼서 피곤하기만 하더라. 괜히 나왔다. 여러분들 대기업은 왜 그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뭐 삼성전자의 성공 마케팅 사례라든지 이런 게 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이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자기네들 망했다라는 그 실패 사례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브랜드 괴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여실히 좀 나와 있는데 그 책도 절판이 된 건지 아니면 판매가 막힌 건지 이건 모르겠어요. 기업의 압력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실패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해봐야죠. 대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건 보통 자기네들의 마케팅을 위해서다.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노이즈 마케팅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잖아요. 그죠? 뭔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포장 이런 것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고 수많은 마케팅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하워드 슐츠 아시죠? 회장. 스타벅스 하면 성공 전략이 뭡니까? 그들의 성공 전략.
문화를 팔아라. 이야기를 팔아라. 또 이제 뭔가 고가격 전략 해가지고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그 어떤 그 어시스턴트가 그 커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브랜드가 스타벅스였잖아요. 뭐 된장녀.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는 진동벨이 없어요. 진동벨이 없다? 네. 근데요, 그러면? 진동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럼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 아. 네, 그런 거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성공의 핵심 포인트였을까요? 진동벨이 없다? 네. 막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막 이야기를 팔고 문화를 팔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래서 하워드 슐츠는 되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5년 전에 얘기겠지만 스타벅스가 만들어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정말 전쟁 시기 때 1907년대 이때쯤이에요. 이 사람이 인수한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라고 하는 그 초기 창립된 시기가 그때의 시기, 한마디로 거의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독점적으로 나왔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죠. 하워드 슐츠 책을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이야기를 팔았다, 뭘 팔았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회에서 먹히지 않는다. 그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막 좁은 커피숍을 열었어요. 정말 이야기를 팔고 문화를 팔고 다 팔아봤죠.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새롭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스타벅스가 보통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스타벅스가. 명동 거기가 제일 비싼 데잖아요. 비싼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 역세권을 언제나 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여러분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막 저 지방의 어디 시골 변두리에 그 골목에 하나 스타벅스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갈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출을 안 하고 언제나 그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는 열정을 팔았다. 결국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엔 장사는 뭘까요? 돈. 그러니까 목장사. 목은 네, 자리죠. 몫은 결국엔 돈이죠. 근데 하워드 슐츠가 뭐 스타벅스 마케팅, 뭐 스타벅스의 진실, 비밀 하면서 교보문고에도 보면 한 켠에 아예 한 세트로 그 책만 있으면 스타벅스의 무슨 하워드 슐츠의 무슨 하워드 온 뭐 이러면서 막 있습니다. 나는 신화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책도 하나의 마케팅이라는 거 아시죠? 저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 책을 내서 자기의 그 영험함과 자기의 어떤 전설적인 스토리를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죠. 결국엔 하워드 슐츠의 그 책 안에는 돈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노출되지 않았어요. 왜요? 돈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죠? 보통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하워드 회장의 이제 내용들을 담는데, 저희는 돈으로 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우리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전략은 이야기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자본과의 싸움이다. 네. 이런 얘기, 이런 음식점들도 다 보면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소돼지닭으로 많이 가는데. 먹고 싶어. 네. 여기도 결국에는 정말 차별화하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데 홍대는 그런 컨셉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실 맛으로 승부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치킨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생각해보면 정말 과잉되어 있잖아요. 막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또 해가지고 막 스타 마케팅 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로 들어가게 되면 은퇴한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들어가게 되면 배는 굶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어찌 보면 그물의 고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잘 될 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턱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프랜차이즈에서 정말 대박 났다라는 사람 봤어요? 프랜차이즈 그 회사에 들어가서 매장 열어가지고 전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초창기에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초창기 때 그때는 별로 없었을 때 그렇죠. 그때에서 치고 나온 사람들은 다 좋았다. 걔네들은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열어서 사람들을 끌어다녀서 가맹비를 받고 브랜드비를 받고 그들이 성공했지 그 가맹점의 사장님들이 성공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치킨집만 전화를 해봐도요. 배달을 시켜요. 소사동에 있는데 괴한동에 치킨집을 시키면 우리 권역이 아니라고 이거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네 정규 법적으로 걸린다고 그쪽으로 전화를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범역 안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또 노노아먹기 전쟁이에요. 그들 같은 브랜드끼리도. 피자헛은 다 피자헛이요? 뭐 물론 1588 뭐 해가지고 있기는 하겠죠. 보통 보면은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그런 거의 권역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그림을 제가 마케팅 할 때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이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막 올렸더니 사람들이 공감 한 100개를 올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정말 세상에 돈 벌 구멍이라고는 없는, 참, 힘든 세상이겠구나. 부자는, 고기를 뺏어가지고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어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 99%고 써있죠. 열심히 고기를 낚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우리 상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죠? 그들을 고기를 뺏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자기 돈을 누군가한테 빼앗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되게 막 지키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부자들은 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루트를 가지고서 기획해서 그 돈을 흐르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착하게 벌려는 생각도 좋은 마인드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즈니스 현실이라고 하는 건 돈을 더 벌고 덜 벌고의 게임이 아니라 돈을 잃는 사람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거죠. 모르고 싶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번다면 누군가는 그 돈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착하게 돈 버는 마케팅이기보다 뭔가 기획을 하고 판을 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똑같은 육체 노동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뭔가 모의하고 뭔가 도의해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런 얘기도 해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보니까 차라리 뭔가 막 저지르는 것보다 하지 말자. 기본만 잘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다 내려놓고 귀농으로 아까 간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귀농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귀농하시러 가셨어요. 근데 3개월 안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막 한 1개월 지났더니 막 제가 막 마트에서 막 쇼핑해가지고 가져가고 너무 좋아하세요. 풀떼기 못 먹겠다고. 막 이렇게 나물 뜯어먹고 이렇게 못 살겠다고. 도시 생활에 거의 30-40년 동안 적응하신 분들이 귀농한다고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자고. 제주도에 내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효리 또 요즘에 한창 열풍 불어가지고 거기다 집 샀죠. 그러면서 막 누구죠? 그 남자애? 이상순이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산다 그러죠. 그게 막 약간 열풍인데 허수경도 많이 나오던데. 그죠? 네. 뭐 비싼 데는 비싸고 또 저렴한 데는 저렴하고 이제 그런 제주도에 땅들이 있는데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제주도에 가봐요.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외딴 섬 그리고 그런 공포 원자 폭격해가지고 일본의 그 뉴스에서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잡히는 모든 포획되는 그런 고기들은 방사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걸 그대로 일부러 떠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어민들이 좀 죽어나가고 있고 사람들이 안 팔리고 요즘에 갈치가 완전 성황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안 먹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때리더라고요. 문제 없다. 오히려 더 검출률이 더 적었다. 말하면서 막 더 과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한테 트렌드적인 관점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는데, 우리 전자상거래 산업 언제적 얘기예요? 이건 과거 얘기예요. 2000 몇 년도? 2001년도, 거의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때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쇼핑몰 얘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쇼핑몰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전에 창업 해가지고 이제 막 소창업 해가지고 강의 나갔을 때 창업 전문가가 저한테 해준 얘기였는데, 여러분들 옷가게들 되게 많잖아요. 막 여성 의류 쇼핑몰, 비즈니스, 우먼룩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워드 카테고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면 이렇게 한 20개도 넘는 사이트들이 나오죠. 근데 전 나중에 알았던 게 그게 다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는 거. 낙지발처럼, 문어발처럼. 어찌 보면 저희 플래너도 약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가 몇 개인지 아세요? 실패한 사이트, 말도 하지만, 실패한 사이트만 해도,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는 사이트만 해도 저희가 실험작들이 3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개 아는 거, 나머지 20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사실 움직이고 있고 약간씩 돈을 고정적인 수익을 벌어주고 있는 건 5개도 안 돼요. 플랜업이 가장 큰 수익이었기도 했는데 지금은 참 말하기도 불편한 정도로 수익이 못 나오고 있죠. 옛날엔 컨텐츠 기획들 사람들이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기획서나 제안서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리기도 했었고. 자, 전자상거래법이 커질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셜 커머스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이 소규모로 제가 그래서 팔고 이런 거로는 하나의 루트일 뿐이지, 예전에 쇼핑몰 개념으로 맞아요. 수익을 못 창출하고. 네. 지금 사실 소셜 커머스들도 제가 앱 개발사 만나가지고 이제 막 미팅을 하다 보니까 소셜 커머스 같은 버전만 한 20개가 이렇게 밀려있더라고요. 그것도 장사가 안 돼요. 왜 안 돼요? 막 CJ 오클락, 하루에 1개만 밀어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막 모이면, 뭉치면 싸진다 해가지고 파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걔네들도 오히려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강했잖아요. 다 매각됐죠? 그렇죠. 다 대기업으로 매각된 거지, 걔네들이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은, 대기업에서 그걸 매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지네들이 만들면 되잖아. 하나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회원이나 충성 고객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대기업도 따라잡을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요즘 사회의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페이스북이나 또 뭐가 있죠? 이런 트위터 친구가 한 1000명에서 2000명 되면 회사에서도 못 건드린다, 이 사람. 그 사람이 하나의 영향력 행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놀자, 카페 운영진 같은 경우에는 뒷돈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에서도. 왜요?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죠? 자,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장이 커진다. 또, 경쟁사가 많아진다.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을까요? 더 이상 나오는 생각이 없어요. 경쟁자가 많아진다. 이때 2001년도에 막 시장이 점차 산업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해서 전망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내가 들어가면 망한다. 레드오션이다, 일단. 네. 이미 신문에 막 퍼지는 것들은요, 이미 끝물인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면 남들은 다 알았겠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되게 정말 핫한 아이템을 알았는데 내 주변 분의 친구한테, 내 마누라한테 이거 알아? 몰라. 어머, 이거 알아? 몰라. 정말 새로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 얘기고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 컨설팅을 해보면 거의 정말 희귀한 뭐 개발 막 발명 이런 거 아니고서야는 99%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거의 저한테 이거 비밀 노출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알아. 그래서 정말 더 설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보니까 있는 거더라고요. 레드오션. 조사 하잖아요. 회의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박수 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찾아보면 있어. 상품이 벌써.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 가격이 이제 과잉 시장이 되었다면 가격대로 승부를 봐야 되겠구나. 덤핑도 여러분들 중국 시장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정말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짓이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 전자상거래 쇼핑몰들이 뜨게 되면 나는 만약에 내가 사업을 생각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그 얘기 하시던데 결제 시스템이나 그런 그죠? 애들이 돈을 벌었지. 네, 이거죠. 어차피 결제는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결제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할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뭐 이런 회사들이 낫다라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웹포스팅 회사들도 좋고요. 차라리 서버 판매하는 회사들, 차라리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회사들, 홈페이지 교육해주는 회사들, 또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그러니까 이거죠. 얘네들이 들어올 거라고 해서 이제 고기밥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창 스마트폰 사람들이 전혀 이게 신기술이라 몰랐을 때 교육 시장이 막 붐을 이뤘는데 막 거의 사장님들은 막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장님들이 듣지 않잖아요. 1대1 보통 컨설팅이나 코칭을 받는데 그때 시간당 100만 원 받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기술이니까. 그건 전문가도 몰라요. 신기술이니까. 네. 그런 것들이죠.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리고 오래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얇게 알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막 유행이다. 이게 앞으로 뜰 것이다. 이렇게만 사람들한테 조장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자, 뭐 그런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니시스, 뭐 포장 택배 이런 쪽이 훨씬 더 차라리 그 끝물에 들어가는 것보단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앞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홍대. 그죠? 여기 홍대죠. 여러분들 딱 보면 홍대. 여기는 어디예요? 두 번째. 인생인가? 삼청동.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죠? 어디? 가로수길. 네. 좀 아시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이태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투자를 한다,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정적이지. 왜? 요즘 전세 대란이고 뭐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팔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어디에다가 불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땅에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월세 받는 게 가장 고수익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에 대한 개념을 봤을 때 어디가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핫플레이스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땅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난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사고 싶으세요? 뭐, 내 것 중도 좋고,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요즘에 여기가 핫하더라. 여기가 뜨더라. 핫하는 곳에서 얘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딴 데로 가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물이 확산된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방향이. 홍대 네. 이런데 지금 합정동이 또 막 떴잖아요. 뜨니까. 상수동, 네, 예. 상수동 쪽으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얘네 분위기가 막 이렇게 뒤로 막 가보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가 지금 상암동인데, 상암동이 제가 6년 전에 우리 회사 왔을 때만 해도 허울 몇 뻔했는데 지금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걸 볼 수도 있죠. 그 주택가가요. 네. 지금 이태원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6년 전에 여기다 집 하나 샀으면
그죠. 언제나 돈, 그거죠. 그때 돈 있었냐고. 막, 살 건데, 나 강남 땅 괜히 팔았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6.25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가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홍대에 가장 번화한 데가 그 수노래방 그 교차로거든요. 거기 월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노래방이 있고 그 옆에 그 에뛰드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화장품 샵이 크게 있고 그 맞은편에 조스 떡볶이가 있고요. 아시죠? 거기 월세가 대략 얼마일까요? 월세 300? 장사 못해요. 진짜 장사 못해요. 300은 어찌 보면은 여기 이런데 저런데 저희도 300 좀 넘어요. 뭐 평당 300이 되는 거예요? 평당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자, 그 에뛰드 샵이 월세가 얼마일까요? 에뛰드가 아마 한 18평? 몇천 되겠죠. 여러분 몇 천이 아니에요. 어때요? 1억 6천이에요. 월세가 1억 6천이라고요. 과연 그 월세를 벌어먹기 위해서 무슨 장사를 해야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제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핫플레이스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핫플레이스, 홍대, 뭐 인사동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이미 그러니까 끝 정점을 이루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미 가격대가 올라와져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예. 여러분들 뭐 에뛰드 하우스가 왜 들어갔겠어요? 대기업이니까 들어갈 수 있었을 거고. 에뛰드 하우스가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할까요? 관광객들이고 특히나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은 한번 거기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요즘에 차라리 거의 멀티샵으로 이렇게 많이 홍대 조성을 해놓는 이유가 관광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들이거든요. 한 번 살 때 5, 600 사는 거예요. 10,000원어치. 5, 600만 원어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공연 가잖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틀리게 중국인, 일본이 너무 많고요. 여기 영등포에 있는 튜브 있잖아요. 거기가 백화점 있고 맨 위가 공연장이거든요. 그 공연이 딱 끝나면 보통은 이런 백화점 문 닫잖아요. 화내요. 끝나자마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들 다 마케팅인데 되게 정말 웃긴 건 한국인들은 거기를 안 가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기 가요. 음식점도 꼭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로 해서 여행사랑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리베이트를 주고서 관광객들이 맛있다라고 해서 거기 찾아가는 건데 한국인들은 안 간다는 거죠. 그런 데가 정말 많아요. 네. 여기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인사이트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실. 공장이죠. 공장인데 여기가 어느 지역일까요? 가산? 비슷한데. 가산은 이미 이제 디지털밸리라고 해서 구로도 역시나 디지털밸리라고 해서 이제 웬만한 조성이 다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영등포 더 가까웠어요. 물레예요, 물레. 물레 그 공장 단지 쪽인데 공장들이 다 망해가지고 여기 폐쇄 거의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해요. 여기 예술가들이 홍대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렇죠? 제가 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이 홍대가 사람들한테 핫플레이스가 된 것도 예술가들이 먼저 들어가서 아트적으로 뭔가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그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술가들이 왜 홍대에 못 머물러요? 땅값이 비싸니까 여기 이제 공작수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애들이 어떻게 이제 장소는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 정책으로 여기를 무료로 대관을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와서 써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게 뭉게뭉게 여기에 이제 아름아름 이렇게 커피숍들이 옆에 생기고 여기 피카소 거리가 생기고 여기 아트 뭐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여기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가 뭔가 관광지나 문화 장소가 되는 거죠. 맨하튼도 그러잖아요. 맨하튼 소월이 있고 거기 이제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하라는 애들이 또
프로젝트하는 애들이 또 옆으로 가면 또 그런 거예요. 네, 예술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노베이션 스팟, 핫스팟이 어딘지 여러분들도 이게 뜬다, 이게 유행이다, 유행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한 발씩 좀 더 앞선 눈으로 왜 이게 유행인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 그 이후의 것을 방향성을 잡아가는 걸로. 네, 그래서 트렌드 인사이트 왜 중요하냐? 네. 보는 관점은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고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케팅도요, 치고 빠지는 마케팅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거의 돈으로 질러야 되는 것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가 대기업들도 돈으로 지르기도 힘든데 중소기업들이 돈으로 지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뭔가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용을 써가면서 뭔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마케팅 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이 뒤에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10분 정도 쉬고 여러분들한테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트렌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마케팅 할 때 왜 되게 중요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은 보통 정말 트렌드적인 개념이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팩트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끌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유행과도 같다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보통 뭔가 사례를 찾거나 벤치마킹을 할 때도 유행을 찾아 쫓아간다라기보다도 그래도 트렌드를 알아야 해요. 트렌드가 뭐죠? 트렌드란? 트렌드란? 유행과 트렌드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아주 거대한 관심사, 유행은 짧은 관심사, 보통 트렌드라고 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 갈, 유행이라고 한다면 6개월도 못 버틸.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트렌드의 주기를 딱 보자면 트렌드의 주기 곡선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트렌드의 주기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시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올라갔다가 그러면은 우리 보통 트렌드의 곡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트렌드도 초반에는 없었다가 발화가 되는 시점에서 이게 팍 터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다가 막 이렇게 불이 지펴졌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와서 쭉 이렇게 끊임없이 쭉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트렌드가 있기보다도 우리는 트렌드가 거의 꺼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여러분 유행의 곡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행의 곡선. 저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행은 뭐 트렌드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에 이렇게 기간이 흘러가서 쭉 이렇게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유행은 그냥 변해버리거든요. 보통 트렌드 곡선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네. 우린 보통 여러분들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트렌드 세터라고 얘기를 하고 뭐 초기 수용자, 다수 수용자, 끝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핫하다라고 떠올랐을 때가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끝물. 네. 그래서 제가 왜 트렌드에 대한 트렌드 그 자체에 막 스마트폰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으로 가자 이게 아니라 방향성, 흐름을 보라라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숲을 봐야 된다. 응? 트렌드는 누가 만드는 트렌드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가 변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 때도 있고 스티브 잡스는 트렌드를 따라간 걸까요? 아니면 트렌드를 만든 걸까요?
만든 사람이죠. 그렇게 트렌드를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보통 미용 헤어샵이나 뭐 패션 쪽이나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걸 많이 답습하고 어디 걸 많이 모방하나요? 유럽? 보그나 이런 패션 잡지들. 막 무슨 마이크 제이콥스, 뭐 샤넬, 뭐 라거펠트 이런 애들의 어떤 패션 스타일을 그대로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모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그 트렌드를 만들었냐는 거죠. 걔네들은 뭔가 이렇게 시대 영역에서 앞으로 이게 트렌드다 뭔가 관점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막 질러낸 것들일까요? 보통 그런 얘기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네들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데 사람들은 그걸 트렌드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유명세하고 함께 되는 것 같아요. 뭐 유명세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트렌드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뭐 이효리나 뭐 베컴, 빅토리아 베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창시자들. 그래서 W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쫓아가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네,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트렌드는 이게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하나의 징후일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모락모락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탁 떨어지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아예 창조해버렸죠. 만들어버린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트렌드는 사람들의 어떤 사이에서 모락모락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막 현상이 되고 그 현상이 커지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질러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죠. 왜냐면은 그게 사람들 눈에 크게 보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쫓아가기보다는 전 이거예요. 이 큰 흐름을 보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 큰 축에서 봤을 때 이 끝물이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서 놀지 말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걸 보고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트렌드 세터나 뭐 트렌드 이노베이터나 트렌드 세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죠.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트렌드가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이슈다라고 생각하지만 끝물이라고 본다면 앞으로는 지금 시대가 이렇다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 첫 선을 끊는 사람이 어찌 보면 리스크도 가장 크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기회, 됐을 때 가장 큰 기회가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끝물인지 아니면 지금 핫플레이스 정점을 찍는지 이런 거를요. 하나 이슈를 갖고 제가 그게 지금 어느 선에 있다는 거를 분석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그 부분을 딱 어떤 기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업무에서 그쵸. 요즘에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빅데이터거든요. 빅데이터가 기사나 이런 데서 정부에서 뭐 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한다고 사업도 뜨고 막 그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다가 기사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차용해서 우리 사업에 뭔가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마케팅 팀 입장에서는 이거를 분석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거 끝물인데 지금 들어가면 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프레지라고 아세요? 프레지? 프레지는 끝물일까요? 아니면 지금 한창 뭔가 이렇게 초기 수용자의 단계일까요? 다수 수용자의 단계일까요? 어느 단계일까요? 프레지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냐면 프레지를 우리 기업에서는 별로 안 써요. 학생들은 많이 써요. 그게 있어요. 프레지는 문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안 받아들인 거냐 아니면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냐 안 쓰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프레지도 끝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전 세계적인 또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래요. 되게 짧았네요. 지금 이거예요. 많이 쓰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한테 확산되고 있다가 지금은 쓰는 사람들, 안 쓰는 사람들 딱 판이 갈렸어요. 교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한테는 편리한 도구지만 실무자들한테는 이건 쓸데없는 도구죠. 장난치는 도구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우리는 제가 그걸 시도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해서 대표자를 만들어서 이사님이나 이렇게 많이 PT를 했는데 처음에는 혁신적이죠. 눈 돌아간다고 집어치우고 정신없다고? 그것도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내가 이 아이템을 봤는데 이게 어떤 단계에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기사에 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기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사 글을 쓴다라고 게재를 한다,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이거든요. 그럼 뭔가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데 보통 그런 관점은 뭔가 다수의 시장을 열기 위해서 이 선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막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끝물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어디에 나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죠. 우리가 여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노베이터 단계는 첩보죠. 첩보. 이미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 비밀리에 아는 사람들만 모의한 상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찾기 힘들어요. 보통 이 트렌드 세터 단계는 우리 보통 보면은 뭐 벤처라든지 기술 쪽이 약간 이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에서 그런 이슈들을 찾으면 그게 초기 단계냐? 논문? 논문도 있고요. 또요? 논문도 있어요. 투자들이 신문을 보더라도 어떤 게 트렌드 세터적인 신문일 것 같아요? 신문 같은 거. 전자신문. 전자신문은 여러분들 창업의 초기 단계의 사례. 보통 작은 중소기업들이 뭘 개발했더라,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아직 시장에 꺼내보진 않았지만 그게 초기 단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옥석을 가리는 거죠. 근데 경제일보라든지 스포츠신문이라든지 이건 대중적인 신문이다 보니까 연예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십기사 같은 것도 같이 담다 보니까 정보들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하고 퍼져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떤 트렌드적인 관점이기보다 마케팅적인 관점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 벤처 캐피탈 쪽이요. 그 애널리스트들이랑 좀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시황이라든지 뭐 그게 아니라 네. 투자하는 사람들만큼 그렇죠. 그 촉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죠. 연예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도 고급 정보다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거기에 땅을 사면 여기 땅 사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5가지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워낙에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유형이 아닌 무형을 파는 게 이 시장에서는 답이라는 거죠. 유형은 비교 당하기 마련이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뭔가 얘보다 얘가 날까? 이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좋은지 얘가 좋은지 정말 헷갈려요. 디자인도 천차만별, 기능도 천차만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훨씬 더 좋은 제품이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브랜드를 믿고 사는 거거나 아니면 AS 때문에 사는 거라고. 그죠? 정말로 살펴봤을 때 중소기업 제품들이 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죠. 요즘에는 선택 자체를 안 하고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거나 내 친구한테, 내 주변 지인한테 혹은 정말 모르는 네이버 지식인한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선택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비교 이런 시대도 떠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막 감성 얘기 나오잖아요. 감성적으로 어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치를 팔아라. 가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무형의 것을 팔았을 때 유형의 것보다 훨씬 더 고부가 가치로 받을 수가 있다. 고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례? 무형의 것을 팔아서 더 고부가 가치. 여러분들 강의도 무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싸서 사람들이 안 들을까요? 이건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강사의 어떤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싼 맛에 강의 듣습니까? 내가 싸니까 강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은근히 교육 보이지 않는 것은 비싸면 비쌀수록 뭔가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막 80만 원짜리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무형의 가치.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컨설턴트 집단들도 그렇고 컨텐츠를 파는 것도 그렇고요. 컨텐츠. 그러니까 유형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명품들도 요즘 보면은 사실 뭐 걔네들은 어떤 가죽의 재질을 파고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형의 가치를 파는 거고요. 또 뭐 있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저가 시장에서 막 치고받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월등하게 고가격으로 승부볼 수 있다. 근데 무형도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브이앱 사람들이 또 거기서 경쟁을 하고 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경쟁도 심하고요. 사실 또 치고 들어올 진입 장벽도 낮아요. 보이는 거다 보니까 언제나.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래도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벽을 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요, 자동 수익 모델을 보라. 여러분들, 마케팅 전략을 짜던, 마케팅 툴을 쓰던 간에 비용을 그냥 쓰고 뭔가 그 결과체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구에 투자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뭘 하나 더 팔 수 있을까? 이걸 팔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더 이렇게 마케팅 비용으로 써야 될까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당장 이 고객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뭘 더 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어필해야지? 아,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뭐 포장을 잘 해줄까? 아니면은 말을 잘 섞어가지고 뭘 할까가 아니라 그 고객을 하나의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정말 고객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그 고객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수많이 그 놀이터에 뭐 수많은 좋은 정보라든지 그 사람들이 뭐 놀다 갈 수 있는 쉬다 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서 다른 데에 어필하라는 거죠. 그 사례가 소셜 커머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도 비슷한 경우예요. 카카오톡의 여러분들 수익 모델은 뭘까요? 걔네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죠? 오히려 마케팅을 하면서 그 마케팅 도구가 돈을 벌어주고 있어요. 카카오톡의 수익 모델은 뭐죠? 게임 아이템? 애니팡? 애니팡은 근데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한창 잘 나갔을 때 그 아이템으로만 하루 평균 2억씩 벌었대요. 근데 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여기 얘네 그거 있는데 무슨 이거 회사 기업이 들어가는 플러스 프로, 네. 플러스 친구 아시죠? 그거 되게 비싸요. 알아봤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이것도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신자예요. 그렇죠. 네, 신자에서 들어갔는데 잘 보세요. 네, 사람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광고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이걸로요 저거 많이 우리 직원들 생일 때 케이크를 이걸로 보내요. 주말에 이렇게 보내고. 네, 기프트콘 이런 거. 네, 그 케이크를 이제 이게 무슨 파리바게트에서 뭐 2만 몇천 원 이게 쫙 차로 있잖아요. 그 케이크를 딱 보내면 제가 그냥 케이크를 사서 애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부르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 네가 먹고 싶은 친구랑 먹고 집에서 식구랑 먹으려면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막 회식을 가더라도 회식 돈으로 뭐 이렇게 막 상사분들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같이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요즘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들,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것들에 더 좋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자동 수익 모델. 아까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중고나라 여러분들 사이트 아시잖아요. 중고나라 회원수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중고나라가 2001년도에 생겼는데 몇 명? 몇 천만이면 우리 인구가 지금 4천만이고 근데 막 2명, 1명 걸로 몇 명이냐면요. 지금 1000만을 넘었어요. 1100만 명. 딱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원래 제가 봤을 때 그때 한창 9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천만이 아니죠. 예, 900만이었거든요. 얘네도 회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카페예요, 카페. 카페인데 참 조직적인 카페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출강을 하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그 카페 운영자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 성공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무자들 보통 경험 사례들 듣는다고. 그게 더 현실적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초빙이 됐는데 그분한테 막 친해져가지고 막 들은 얘기인데 직원이 한 뭐 30명 정도 되고요. 카페 운영을 네. 막 운영자가 한 4명이고. 그러니까 거대 조직인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냥 작은 사이트라고 알고, 그러니까 카페라고 알고 있죠. 근데 거기는 하나의 거대,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겁니다. 네. 왜 조직이냐? 걔네들의 그럼 수익 모델은 뭐죠? 수수료.
수수료를 직거래로 하게 되면 받아 먹을래야 받아 먹을 수도 없고요. 수수료 띄기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 판매해가지고 2천 원 띄워 먹는다고 얼마나 몇백 번을 해야 그게 남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중고나라도 보면요. 메인 페이지에 광고가 수두룩해요. 왜 여러분들 그거죠? 1,0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서 기업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그 배너 한 구자 따는데 2주에 60에서 70만 원 정도 받고요. 잘 나가는 메인 스폰 배너는 거의 500만 원대를 넘는다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그 수익이 꽤 돼요? 그때가 2002년도였나 3년도였나 엽기 혹은 진실이라고 하는 다음 카페가 유행했던 때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엽폭진 해가지고 막 노란 국물 나왔을 때 기억하세요? 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한창 돌던 동영상 찍던 그때 그 연 매출이 300억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다 순수익으로 잡힌다고. 왜? 광고 수익이니까. 중고나라가. 이거는 비밀리에 저한테 이거는 노출되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얘기라고. 왜? 사람들은 몰라야 된다고. 그게 2000년도 초반에 2001년도에 이제 생겨난 건데 거의 2003년도에 4년도에 핫붐이었어요. 핫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배너는 무수하게 돌고 있고 거의 빈 배너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지하철에서도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거는 뭔가 정말 머리 잘 쓴 모델이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다 보면 무심코 지나갔던 그 길도 이게 모델들이 보여요. 왜? 관심을 갖다 보면. 지하철 광고도 보면은 강남역에 그 지하철 스크린 광고 있잖아요. 그것도 2주 단위에 5,600만 원 정도 해요. 네, 걔네들이 영속적인 비즈니스잖아요. 뭔가 이거를 계속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꼈다가만 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철도청이 그거를 처음에 만든 게 아니라 5개 광고 회사 대표가 자살 방지용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물론 5개 광고 회사의 목적은 그 대표의 목적은 돈 버는 거겠죠. 스크린도어요? 스크린도어. 네,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 뒤에서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캐시카우가 된다. 네. OSMU가 가능한 컨텐츠를 팔아라. 한마디로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들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뽀로로, 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캐릭터는 왜 OSMU가 가능해요? 원소스 멀티 유즈. 왜 가능하죠? 다 하죠. 우리 이정우 강사님이 후토스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후토스로 후토스 캐릭터 미용실을 만든다, 유치원을 만든다, 영어 뮤지컬을 한다, 한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캐릭터는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뭔가 이렇게 해외 시장으로도 파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즈니가 그렇죠.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 아기 공룡 둘리는 왜 안 떴을까요? 그것도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잘 해먹었는데 해외에서는 잘 안 먹혔죠. 왜 안 먹혔냐? OSMU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공룡 둘리 그 초록 색깔 자체가 참 어디 도시락에 넣기에도 굉장히 촌스러운 색깔이고 색깔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색이나 이런 그 색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촌스럽다고 뭔가 배치가 잘 안 맞는다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향력으로 경쟁력을 세워라. 진입 장벽을 영향력으로 세워라. 기업조차도 영향력을 그러니까 인구를 태우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기업은 그만큼 규모가 큰 만큼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비즈니스보다는 단타의 쇼부를 많이 봐요. 그래서 네이버의 전면에다가 그게 몇 억 단위거든요. 광고를 하려면 거기에다가 그냥 때리는 이유가 있죠. 왜? 차라리 고정비 나가는 것보다 그냥 비싸더라도 여기 때리는 게 낫거든요. 효과적으로 봤을 때. 영화 광고 같은 것들이 초두의 흥행을 못 올리면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네이버에 많은 그 배너 광고들이 영화, 화장품, 대기업 광고들이 많을 겁니다. 전자회사라든지, 에어컨 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 마케팅을 기획하실 때도 단순하게 여기다 돈 쓰는 마케팅이 아니라 키워서 잡아먹는 모델?
아까 얘기했던 뭐 중고나라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돈 안 들어가면서 오래 키우니까 여러분들 2001년도에 카페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신 분들은 돈 법니다. 다만 열정과 의지가 안 따랐을 뿐이지 중간에 내려놨을 뿐이죠. 지금에선 돈 벌죠. 근데 지금 카페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택도 없는 일이에요. 왜? 요즘에는 주민등록번호 사람들 공개도 안 하려고 하고 신상정보 노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어떤 가입 절차가 없는 사람들이 좀 쉽게 들어와서 자기의 뭐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정도는 공개를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사람들과 뭔가 소사이어티 모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목이 있는. 안 되나? 네? 블로그는 사실 이것도 잘 안 하죠. 블로그는 놀이터가 안 돼요. 왜냐하면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나마 카페가 난데 요즘에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모임이나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또 어떤 마케팅을 그룹 관리 마케팅을 하는데 사실상은 아직까지는 카페나 블로그가 더 우세하긴 해요. 왜 아직까지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선생님 뭐 하나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 네이버 같은 거라든가 다음 보면은 막 야한 그 동영상 같은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배너로. 네, 예. 그런 것도 돈 주고 간 거예요? 당연하죠. 신문에서도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도 옆에 사이드 배너 같은 것들 다 신문사에서 돈 주고 구간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신문사들도 돈을 못 버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신문사도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뭐 출판사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 요즘에 사람들이 막 글을 갖다가 퍼다 올리잖아요. 막 이것저것 해서. 그 글을 가지고서 저작권을 건 다음에 저작권법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글 갖다가 네가 블로그에 마구 퍼갔으면 이제 그거죠. 보이지 않는 빨간 글씨로 이걸 맘대로 무단으로 퍼갔을 경우에 당신은 이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그만하게 써놓고 그걸 퍼간 사람한테 이메일을 날려요. 협박 문자, 협박 메일을. 네, 그러면서 막 뭐 얼마에 우리가 해줄 테니까 법적으로 고소는 안 하겠다 하지만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전화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윤고딕. 제가 기대한 거를 다 이제 올렸잖아요. 근데 전문을 올렸어요, 제가. 그것도 발제처 밝히더라도 그래요, 근데. 밝히더라도, 네, 그러니까. 밝혀도 안 된대요, 이거는. 그래서 퍼갔기 때문에. 나와요? 그 신문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전화 온다고. 네. 돈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시끄럽게 법정까지 가고 싶지 않은 회사들은요, 그냥 깔끔하게 얼마 주고 떨어버리죠. 아, 저는 그냥 법대로 해버렸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다니까요. 저작권법 사업으로. 이게 얘가 먹힐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요. 봐서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면 그냥 지네 갖다 돌아서요. 그게 법무사 끼고 이렇게 파파라치 아르바이트 고용해가지고 10% 주고 나머지 80% 먹는 비즈니스입니다. 아 정말 치사하게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생존을 하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아니 방금 그 야한 거 네. 어린이들도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돈 주고 일반 이렇게 사이트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이버나.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되게 인터넷 신문 글들도 막 고소영과 장동건 욕실에서 점점점 이런 것들도 네, 그것도 다 낚시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요즘에 막 영어 강사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비주얼 좋고 여자애 막 인기 있는 여자 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영어로 해서 남자들과의 이상한 관계 막 해가지고 막 띄운단 말이에요. 그것도 광고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광고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건데 뭐 아이들 요즘은 뭐 사실 조금만 뭐 어른 뭐 해가지고 주민번호 치면은 애들 금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끔 억지로 가두려고 하는 것보다 애들한테 성교육을 시키는 게 낫죠, 차라리. 정말 그래요. 네. 몸집을 줄여서 고정비를 낮춰라. 보통 회사들도 크게 가기보다도 네, 고정비와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만큼 운영비가 많이 나가느냐에 대한 싸움인데 계속 운영을 하려면 오늘 제가 마케팅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그냥 단타에 치고 빠지는 쇼부 마케팅 이게 아니라 지속 생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지속 생존하려면 트렌드 리딩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흐름을 알아야 하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앞선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중요한. 자, 그래서 사례를 쭉 보여드릴게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사례들도 있는데 무형적 가치를 네. 네. 이런 키워드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책들 보면은 막 무슨 거대한 두 악마의 얼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책들 되게 막 사람들한테 유혹적으로 막 오잖아요. 그런 키워드들도 다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김난도 씨가 2009년 트렌드, 2010년 트렌드, 2011년 막 투 래빗, 막 드래곤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잖아요. 말 맞추느라 힘드세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면서 뭐 그 드래곤볼 해가지고 디 뭐뭐뭐 디셉션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라. 그런 것들도 다 말 맞추기거든요. 키워드는 뭔가 막 트렌드 이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앱스토어, 판을 짠. 자동 수익 모델의 사례가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마케팅 사례이기도 하니까.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마케팅의 성공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시고 지속 생존을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찾아보시고 홈플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마트 때문에 고전했는데 이마트를 이겨먹으려고 지금은 이마트 계열로 들어갔잖아요. 삼성 홈플러스라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마케팅을 한 겁니다. 지하철에다가 이렇게 래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뭔가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QR코드로 찍는 거죠.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실시간으로 몇 개의 수량이 남아있는지 어디에서 이걸 내가 쇼핑 카트에 담듯이 담아가지고 이것을 내가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주문을 해놓으면 집으로 바로 직배송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지하철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홈플러스가 원래 어떻게 해요? 홈플러스가 여러분들 뭐 까르푸 막 프랑스 유럽 계열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월마트 우리나라에서 망했잖아요. 이마트가 다 선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한국 지형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아예 삼성이 인수해버렸죠. 실제로 보면서 사니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삼성이 인수해버렸으니까 삼성 홈플러스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도 삼성. 이마트 신세계잖아요. 신세계는 삼성이잖아요. 이랜드 그룹. 이랜드도 홈마트랑 홈에버보다 홈에버.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마케팅은 아까 QR코드로 해가지고 신기술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끝났어요. 요즘에 명함에다가 QR코드 받고 다닌다고 누가 봐요? 결코 안 봐요, 결코. 안 보는 건데 이렇게 뭔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 건데 이건 제 기획에서 이제 A분이 만들어서 그때 그 당시에는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 망했다. 지금은 끝난 거죠. 단타성으로 치고 빠진 건데 아까 지하철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죠? 그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하는 지속적인 모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물함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사물함을 이마트에다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요. 뭘 가지려고 했던 걸까요? 사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마트나 홈플러스에 가면은 사물함 키 거기다가 이제 물건 보관하는 물건함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물함을 무료로 그냥 이마트에다가 무상 제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앞에 랩핑으로 해가지고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LED로 해가지고 거기 앞 표면을 광고판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이죠. LED 있구나. 저거 짜증나. 화장실, 고급 화장실 같은 데 보면요. 막 유리 이렇게 거울에 막 싹 비쳤다가 깜짝 놀라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저것도 많이 있잖아요. 카트. 네, 카트. 그렇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아까 커피숍 갔을 때 바에다가도 미디어 광고해가지고 싫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카트 그런 걸 집어넣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제한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철도청에다 제한할 때 우리가 수익 벌어주겠다 안 먹혀요. 하지만 걔네들의 뭘 건드렸죠?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건드렸죠. 자살 방지. 자살률을 막 때려주면서 그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전동 스크린을 설치해야만 한다. 안 하면 너네는 자살을 방치하는 국익회사구나. 비영리 회사구나. 이렇게 되겠다 보니까 명분을 세운 거죠. 여러분들도 뭔가 제안할 때 우리 쪽의 목적을 가지고서 그들한테 어필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끌어당길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세요. 그게 제안서입니다. 그게 제안이고요. 그게 마케팅이죠. 이지 파워포인트도 결국에 보면은 이제 컨텐츠, 아까 두 번째로 컨텐츠를 얘기했는데 이지 파워포인트 혹시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죠? 뭐 팔고 있죠? 슬라이드 낱장으로 해가지고 200원에서 3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플랜업은 기획서를 꾸러미로 50장, 60장 팔아가지고 한 3, 4만 원에 파는데 저희는 200원, 3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더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살 수도 있겠지만 자동 문서 서식이라고 해가지고 회사 속에서 쭉 검색하면 회사 속에서 맞는 타이틀부터 뭐 개요서부터 조직도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사는 거죠. 언제 개설하셨어요? 이거요 2010년도에 2010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뭐 이 컨텐츠로 해가지고 수익이 몇 천만 원 정도 났고요. 일단은 그죠. 연 다 해서 한 2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저기 포인트로 사면 그 문서를 우리가 필요한 문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 필요한 문서 다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걸 위주로 한 거니까 여기 또 빠져드시는 분이 계시죠 또. 네, 컨텐츠를 파는. 그러니까 보통 홈페이지 보면은 그냥 우리 자랑, 우리는 넘버원입니다. 특히나 장래 뭐 보람상조 같은데 보면은 우리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폐쇄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홈페이지 안 들어가는데 저는 사람들이 뭔가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의 주수익 모델이 아니에요. 저는 보통 컨텐츠는 사람들이 뭐 200원, 300원에 관심 있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 출강이 있고요. 컨설팅이 있고요. 이런 게 훨씬 더 크죠. 포션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뭐 맘스홀릭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카페 보면은 뉴스 후에서 나올 정도로 너무 맹신해서 믿고 샀다가 나중에 피해본 사례들이 뉴스 후에서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육아정보 우리들을 위한 카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거야. 그냥 맹신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자꾸 이제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대신 찔러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컨텐츠를 파는 건데 혹시 포푸드닷컴이라고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포푸드닷컴이라고 햄버거를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한 300가지의 이렇게 토핑 메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자주 이용할까요? 한 번 정도는 재미삼아서 쓰겠죠. 근데 얘네들의 이렇게 갈고리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이 햄버거를 만들어서 강신정버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올려놔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만든 걸 가지고서 내 네트워크 친구들한테다가 쭉 이렇게 알리게 되면 그 친구들이 이게 뭐지? 강신정버거라고 만들었어 해서 이 사이트에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 버거를 사는 그 순간 나한테 수익 배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시스템으로 내가 끊임없이 여기서 뭔가 활동을 하게끔 대신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마케팅도 이거예요. 우리 후기 댓글 올려주시고 또 홍보도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서 나한테 뭘 줄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서비스로 뭐 드릴게요. 됐어요. 그냥 집에 가서 뭐 할게요. 요즘에 그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그 자체는 그냥 내가 뭔가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여기서 뭔가 수익 발생을 시킬 수 있으니까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고객이 하나의 앰베서더 홍보 대변가가 되는 거죠. 고객한테 억지로 뭐 이거 사라 저라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을 이용해서 홍보 대변가로 만들 수 있는 이 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온라인 툴일 뿐이지 진짜 실무적인 햄버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실물 햄버거. 이게 외국 사이트예요. 우리나라 거는 아니고 외국 사이트인데 foodfood.com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었고 한때 그래서 이제 뭐 막 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 그리고 막 되게 머리를 잘 썼다라고 하는 사례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된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이 사실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페이스북은 그냥 건너가는 하나의 싸이월드와도 같은 그냥 물결인 것 같아요. 유행.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페이스북이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페이스북은 보면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다 올라오잖아요. 막 동영상, 뭐 신변잡기 글들, 정보들 막 마구잡이로 막 하루에도 내가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다 글도 못 읽고. 핀트레스트예요? 핀트레스트 같은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자, 얘는 뭐냐면 제가 야생기획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야생기획 1기에서 최초 개발한 북맥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의 그 사용자의 최적화가 되어 있으면서 북을 통해 인맥을 형성한다. 페이스북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마구잡이로 만들겠지만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책에 대한 수많은 컨텐츠들을 여기다가 집합해놔서 그걸 컨텐츠를 또 팔 수 있는 판매 거래소가 되고 또 뭐 거기서 강의도 열고 여러분도 한번 북맥이라고 한번 나중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헤비하게 오픈했어요. 앱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에서 북맥 찾아보시면 앱이랑 웹이랑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정말 만드는데 3년 걸렸거든요. 개발사 한 번 2번 없고. 그래서 야생기획이 약간 단순하게 뭔가 장사하자라는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를 써서 향후에 사람들이 뭔가 타고 일어날 수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를 기획해보자라고 해서 이거 8명이서 한 1,000만 원씩. 지금도 계속 쭉 가세요? 이정훈 강사님도 같이 꼈고, 네, 저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 처음 시작한 8명이 지금. 그게 아니라, 그 8명은 돈을 1,000만 원씩 투자한 투자자들이고, 소셜 투자라고 해서, 요즘에 그런 개념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운영자로 해가지고 지분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확실하게 비전을 봤기 때문에 회사를 나왔어요. 이 사람이 뉴욕 쪽에 되게 유명한 학교 나왔던 분인데, 회사를 나오고 사무실을 차려서 자기가 대표자로 해가지고 최근에 창업 지원금 5천만 원까지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점이에요. 선생님, 야생기업인가 뭐 그것도 하면 저희도 또 다른 컨텐츠로다가 이거죠. 야생기획은 그 컨셉 자체가 뭔가 직장의 히든 비즈니스. 직장 안에서 우리가 장사한다라고 하면 직장 때려쳐야 되잖아요. 직장이냐,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직장 안에서 히든 비즈니스를 기획한다.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확실하게 나오면 여기에다가 1,000만 원 투자할 사람들만, 의향이 있는 사람들만 덜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야생기획 초기 한 2009년에 시작을 했을걸요? 네, 저도 기억 잘 안 나요. 야생기획 5기 열리는 데까지 1년 걸렸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모으기 힘들지만, 그냥 교육 듣는 사람들은 쉽게 좀 많이 모일 수 있겠지만, 내가 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투자하시니까, 투자한 지 좀 되셨지만, 이거에 대한 그거는 아직 기다리셔야 되는 저희는 이것도 봐요. 사실, 이렇게 정말 헤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가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기업에 매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게 너무 이제 일단은 되게 정말 이 뎁스들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구성이 된 거라, 그래서 개발자들도 우리나라의 국내 한두 업체 정도 할까 말까 한 수준의 기술 개발이라, 지금은 사실 워낙에 기술 개발이 또 많이 공부들 하다 보니까 많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웹 만드는 것보다 앱 만드는 게 기술 베이스로 봤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앱 보통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예요? 어떤 거 개발하느냐? 그렇죠. 어떤 거 개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초기 시장이 한 1억이었다면 지금은 한 이제 2천만 원대로 내려갔지만 아직까지 1,0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웹은 사실 홈페이지는 무료로도 만들어줘요. 워낙에 과잉 시장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이제 아까 개발사 2번 엎었다 그랬잖아요. 한 7천만 원 정도? 네. 그래가지고. 책이 다 경영 쪽에.
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경영도 있고 교육도 있고 네, 이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작으로 왜 이거는 교육과도 연동이 되니까 뭐 이런 소셜 커머스의 영향력을 가지고서 매각을 한 사례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사람들이 양말을 월화수목금 뭘 신어야 될지도 귀찮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문가한테 대신 초이스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셔츠도 그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매 월마다 이제 뭐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초이스해서 보내주는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서브스크립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미박스. 그러니까 게리뷰티에서 이제 되게 인정받은 제품들 이렇게 콜렉션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상자로 보내주는 거죠. 매월 그러니까 연 회원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 강사, 대표님이 하시는 거 강의 들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획서 하나 갖고 가서 너 샘플 줘라. 아. 진짜 얘네들요, 네. 되게 금산자리야. 지네 상품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샘플 갖고 하는 거예요. 뭐 푸드플랩 같은 경우에도 세계의 다양한 간식거리들을 하나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걸 매월 그러니까 초이스해서 보내주는 거, 컨설팅 해주는 거. 네. 사람들은 귀찮아한다라는 귀차니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뭉치는 것도 힘들어.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이번에는 무슨 선물이 올까? 지가 돈으로 지돈 결제해가지고 매년 선물을 받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재미있는 겁니다. 참. 뭐 사례들은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 이 영상들의 사례는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서 스투시 마케팅이라고 이 사람도 대학생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투시 마케팅 참 독특하죠.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마케팅의 다양한 뭐 소셜 브랜드, 뭐 온라인, 뭐 오프라인, 뭐 광고 카피서부터 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했어요. 자기 블로그 안에다가. 블로그예요? 네, 블로그인데 왜 보기가 편하냐면 그 광고 사례에 대해서 영상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다가 다 해석을 해놨어요. 너무나도 보기 이해하기 편하게 왜 그거를 의도했는지 배경서부터 전략서부터 그거에 대한 효과까지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되게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보면서 하면 뭔가 머릿속에서 리프레시가 되고 뭔가 아이디어가 뭔가 생기고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업데이트를 하죠. 이 사람은 원래 대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강의를 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이게 뭉치다 보고 계속 집단 지성이 쌓이다 보니까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이어서 했을까요? 지가 즐거워서 했겠지. 즐거워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결국엔. 이 사이트가 하나 있고요. 사례들을 좀 보려면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결국엔 약간 관리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대상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소셜 마케팅이나 이런 트렌드 마케팅에 대한 교환을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아세요, 혹시? 네, 이런 사람인데, 잠깐만. 저도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다들 알았냐면 가르치려다 보니까 소재를 찾게 돼요. 네, 간절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알게 된 정말 보물 같은 것들. 마켓캐스트. 슬라이드 쉐어. 혹시 여러분들 슬라이드 쉐어라고 아세요? 굳이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도 슬라이드 쉐어는 말 그대로 파워포인트 이 강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리포트 자료들을 쉐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SNS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은 수많은 자료들이 검색이 되죠. 뭐 SNS 마케팅 해가지고 치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검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본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요즘에 돌아가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어느 때 이거를 통해서 이걸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얻고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디벨롭 시켜가지고 사업화하는 거죠. 기획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영감을 또 얻죠. 소재 같은 것들. 자, 뭐 이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중요한 뭔가 마케팅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지속 생존을 위해서. 네.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라도 왜곡되어 있는 정보는 없을까? 혹은 배경은 뭐가 없을까? 이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배려가 보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위협이 보이죠. 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일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강의 때 많이 보여드리는데 목적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외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그 신문사마다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왜곡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거짓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해안이 있는 눈을 키우시길 바라고 장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고 원인과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 향후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적으로 시나리오 플래닝 하시고 뭔가 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제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목적을 알고 그들에 맞게 전략적으로 제안을 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간다라고 해서 순간에는 안심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원오브댐이 된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죽은 것이다. 네, 어떤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들처럼 똑같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색깔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월등하게 그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튀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차별화라는 거죠. 네. 되게 네, 그래서 저 사람 이 사람 색깔들을 따라 하려다 보면 결국엔 죽도 밥도 아닌 똑같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건데 정말 진정한 차별화란 남들이 하지 않은 길, 월등하게 그들을 앞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크죠. 하지만 그만큼 되었을 때 기회나 성과가 크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99%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단 1%가 정말 험난한 길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전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되새기면서 집에 가실 때도 수많은 마케팅에 내가 뭔가 이렇게 주변부에 둘러싸여져 있구나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